지금까지 본 그림 중 최악이군. 식당에 놔두지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반면 이 끔찍한 그림이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었을 때 이 그림은 누구누구의 최신작인데 마지막 작품을 게티가 구매했다나 봐. 이걸 사서 뉴욕 아파트에 두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인간계통학연구소? 인간계통학연구소. 인간계통학연구소의 소장이자 스페인 이슬라데스 발레아레스 대학 교수인 카밀로 살라 콘데는 갤러리를 방문하거나 시를 읽는 사람은 결국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라며 철학자 오스왈드 함플링의 말을 인용했다. 아름다움을 찾고자 한다고? 좀 인식이 좁은데요. 철학자 오스왈드 함플링의 인식이 좀 비좁은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찾을 수도 있지만 고통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괴로움을 찾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외적으로 찾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했지. 관찰자 입장이라서 그런가 봐요. 썬데이 리뷰를 보니 이 관현 악단이 비평가가 꼽은 최악의 관현 악단으로 선정되었다는군. 그 불협화음이 칠판에 손톱으로 긁은 것과 같았다네. 그거 참 대단한데 가보자고 와 같은 반응을 얻어서는 관현 악단이 살아남지 못한다. 아름다움 혹은 미학을 알아보는 보편적 감각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는 일도 흥미로울 것이다.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름다움, 일종의 미학이죠. 미학의 보편적 기준. 네, 이거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보편적 기준 또는 절대적. 핑커는 묻는다. 사람들이 형태와 색깔과 소리와 농담 이야기와 신화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정신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전에서는 예술을 가리켜 자연의 작품을 모방하고 보충하고 변경하려고 거스르는 인간의 노력,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소리, 색깔, 형태 또는 다른 요소를 의식적으로 생성하거나 배열하는 것, 특히 회화나 조형을 매체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오하이오 대학의 낸시 에이켄은 예술을 4가지 구성 요소로 나눈다. 1.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 2. 작품 자체. 3. 작품의 감상자. 4. 감상자가 작품에 부여하는 가치. 아메리칸 헤리티지 대학 사전은 미학을 4가지로 정의한다. 지금부터 이 4가지 정의를 하나씩 살펴보겠다. 미학을 정의했대요. 오, 신기한데요?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신기한데요? 첫 번째 정의는 미술에서처럼 아름다움의 본질과 표현을 다루는 철학의 한 갈래. 미술에서 아름다움의 본질, 그러니까 아름다움 변하지 않는 것, 아름다움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 그 변하지 않은 것들을 표현을 다루는 철학의 한 갈래. 칸트 철학에서는 인식의 법칙과 관련된 형이사학의 한 분야이다. 이해가 안 되네.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 정의는 미술에서처럼 아름다움의 본질과 표현을 다루는 철학의 한 갈래. 칸트 철학에서는 인식의 법칙과 관련된 형이사학의 한 분야이다. 우리 칸트 했었는데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 주제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 아름다움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아름다움이 보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는 플라톤의 이론에서 시작한다. 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데아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데아의 표방. 무언가 아름답다면 그냥 아름다울 뿐 누구의 견해도 필요치 않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 칸트가 등장한다. 그는 보는 사람이 인식하는 미학적 가치에 관심을 가졌다. 말하자면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아름다움은 하나의 판단이 된다. 칸트가 그랬다고? 제가 읽은 칸트는 좀 달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네요.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인식과 미적 판단에 대한 칸트 이론을 연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극을 느끼고 그 자극을 감각적으로 인식한다. 이어서 인식된 자극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여기에 미학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나온다. 바로 아름다움과 예술적 경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연구한 학자는 사실 많지 않다. 미학 연구도 감정 연구만큼이나 슬픈 운명에 부딪혀 있다. 행동학자와 인지학자는 이런 사실을 무시해왔는데 놀랍게도 최근에 등장한 감정 이론가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미학이 인식, 감정 또는 인식과 감정의 복합체라고 보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리학이라는 땅에 버려진 고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미학은 반응도 감정도 아닌 특별한 경험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연결된 하나의 감각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가 아닌가?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뇌에 주어지는 접근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정보와 유사하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다. 그 부엌이 마음에 드는데 왜인지는 말하기 어려워요. 아마도 그 이유를 구성 요소로 나눠 하나씩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정적 반응을 한 뒤에는 인식된 것이 아름다운지에 대한 무의식적, 의식적 감각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 바로 이것이 미학의 세 번째 정의로 이어진다. 바로 무엇이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즉 아름다운가에 대한 개념이다. 노스웨스턴 대학 도널드 노먼은 아름다움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외면적 아름다움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네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동작 혹은 행위 아름다움이고 아우토반을 달리는 저 BMW의 움직임이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노먼이 반사적으로 아름다움을 부르는 깊이, 의미, 임시 아름다움이다. 반사적 아름다움은 의식적이며 문화교육, 기억, 경험 등 개인이 접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미적 판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의식적이고 명상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미학의 네 번째 정의는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혹은 즐거움을 주는 외양이다. 외양? 니콜라스 험프리는 아름다운 사물이 공통적으로 지닌 어떤 인식적 특질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통해 인식의 끝에 나온 아름다움이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그는 더 나아가 인식된 요소들이 형성한 관계에서 아름다움의 본질을 찾으려고 한다. 우리는 멜로디를 듣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내림, 나음이나 가음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아름다운 것은 서로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음정들이다. 하지만 이것들만으로 충분히 대답이 되지 않는다. 물론 관계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중요한가? 그리고 왜 중요한가? 내림나와 가의 트릴은 아름다운데 내림나 혹은 가를 그 자리에서 빠르게 한번 치는 것은 왜 아름답지 않을까? 험프리는 시인 제라드 멜리 호킨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름다움은 닮은 것과 다른 것을 조화하면서 인간과 동물은 주위 세계의 사물을 분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찾는 성향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미적 취향이 생겨난다. 자연이나 예술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구조란 유익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사물 간 분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분류 작업을 더 용이하게 해주는 구조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다. 험프리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배우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암시하고 있다. 제라드 맨니 호킨스가 살았던 19세기에는 그를 도와줄 신경과학이 없었고 플라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면서 더욱 흥미로워졌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의 롤프 레버, 미시건 대학의 노르베르트 슈바르츠,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표르트 빙겔만 등의 심리학자가 신경작용을 통해 아름다움을 정의한 일에 착수했다. 오, 신경작용을 통해 아름다움을 정의한 일에 착수했대요. 놀라운 시도네요. 이미 10년 전 훨씬 이전에. 그들은 미적 즐거움으로 정의된 아름다움이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처리역학의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인식이 유연한 사람일수록 사물을 정신적으로 처리하고 미적 반응도 긍정적이다.